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견디셨습니까? 날씨도 그렇고 우리 경제, 우리 주식장 다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2300선 턱걸이 하면서 마쳤고요. 그 초반엔 좀 가나 했더니 중반부터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연저점, 증시 상황 이렇습니다. 하지만 달려보죠. 경주만 함께 하시면서 경제, 주식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 분 전문가, 기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세 가지로 추려놨는데요. 먼저 현대 기아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10개 모델 모두 질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린피스 보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독일 검사에서 검찰 당국에서 직접 수사에 들어갔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독일 자동차들이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해서 큰 치명상을 입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보복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례적인 어떤 검사 시계열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 수사라든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독일 지역에서 이렇게 조작설이 이제 확인이 되고 나는 뒤에는 네. 현대차엔 또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면 인근의 여타 국가에서도 동일한 또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가가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두 종목 현대, 기아차 다 오늘 주춤주춤한 거죠? 어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놓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 있었던 지금 그린피스가 발표한 데이터 같은 경우도 2018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냐, 지금 판매하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제 꾸준히 배당을 좀 늘려오는 주주환원을 늘려오고 있는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른 이제 글로벌 포드나 GM이나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평가 지표 자체가 상당히 이제 테슬라 대비로는 상당히 저평가고요. 그리고 네. PER 보시더라도 10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은 좀 무리한 해석이지 않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아는 조금 올랐네요. 네. 예. 그 이제 6월 판매 데이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나왔었는데 네. 4월 대비해서 3만 대 넘게 그러니까 4월, 5월 대비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세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이제 소비가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기아차의 판매 대수는 현대차는 조금 주춤을 했었는데 기아차는 소폭이나마 좀 증가하는 부분이 좀 있고 조금 여기서 이제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친환경차 비중이 좀 높아졌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기아 쪽에 또 좀 선호도가 조금 더 높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이라서 내연 기관에 대한 이런 악재는 아주 큰 파급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도 좀 휘발성이 있는 그런 재료. 어차피 2025년부터는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내연기관에 대한 악재는 좀 휘발성이 있는 한정적인 악재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현대차 노조 갈등이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의 교섭 결렬이 선언되고 이러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 악재에서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작가님과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연기관 이슈는 과거의 이슈고요. 이게 크게 반영될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크게 걱정인데요.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한번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노측하고 사측에서 인건비 협상이 참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공급망 대란 속에서 수출 실적도 미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건비를 많이 올려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었고요. 또 최저임금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 노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물가 상승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단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한 인건비 상승을 담보받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는 한 가지 악재가 더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차와 같이 많은 제조 현장에서 중우장대 사업을 다루는 파트는 이렇게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추가적으로 구현해야 되는데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인건비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지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이번에 어느 정도 양보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렬이
됐고 이제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파업권을 얻게 됐으니 이 간극이 최근 들어서 좁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현대차의 앞으로 직면하게 될 악재라고 봅니다. 이 노조 갈등도 그렇지만 기왕에 있었던 악재 있잖아요. 반도체 공급, 뭐 부품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 여전히 지금 반도체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이유도 네. 반도체에 대한 공급난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반도체 공급난은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족한 반도체를 가지고 비싼 차량을 만들어서 높은 마진을 남기고 차를 네. 판다.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숫자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가장 좋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곳은 어디고 그리고는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혁신을 잘하는 곳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현대차가 상당히 잘해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공급난에 있어서 미국 자동차 업종, 이제 독일 자동차 업체들보다도 이제 현대기아차는 그런 쪽으로 수급도 조금 타이트하게 잘 잡아놓고 그리고는 적재적소에 생산을 해서 돈을 잘 벌어왔는데 이게 정말로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의 차이점도 여기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를 하나를 좀 만들어 놓고 전반적으로 이제 혁신적인 이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자동차 업종인 뭐 현대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사러 가면은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냐 닫히냐 요 옵션 때문에 6개월이 뭐 밀리니 당겨지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그쪽에 필요한 반도체를 따로 설계하기 때문이고 따로 이제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혁신의 사이클에 있는 중이고 이 중간에서 반도체 공급난이라든지 부품난이 조금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서 지금은 숫자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지만 이게 아주 장기화되는 과정에서는 기술력의 문제도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이제 작년 말부터 자동차 반도체를 위해서 뭔가 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썰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결과도 조금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비해서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3%가 나오니 3.5%가 나오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장기 관점으로 들고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한 스푼 더 첨가하면은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2025년 정도에는 뭐 12%, 13% 이런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맞는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좀 관찰하면서 이제 조금 공급난도 풀리고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포인트를 짚으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지금 현대 기아차 주문하고 뭐 1년을 기다렸네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까지 가면은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그 차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식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하고 비교할 만한 국내 자동차 업체는 없잖아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외국하고 비교하거든요. 네. 지금 저 미국 자동차나 유럽 자동차 시장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거기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공급난이라는 게 뭐 현대차만 아까 이제 트렁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열면 되는데 그게 또 다 이렇게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네.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예전에 이제 자동차 왕국들 네. 진짜 그런 왕국들의 그 나머지 점유율 싸움은 뭐 아직 치열하게 좀 진행 중에 있고 그 중에 이제 상반기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뭐 주가가 좋은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선방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지. 아직까지 본격적인 이런 이 수치를 찍어내려면 네. 그 예약된 그런 그 막 밀려 있는 그 예. 예약들이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시점이 와야 되는데 지금 와서도 이게 이제 공급난이 풀리지 않았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이 기간이 유지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참 밀려 있더라고요. 지금 주문해놓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EV6 같은 경우에는 뭐 18개월에서 20개월 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뭐 예. 있다고 하고 이제 신차 뭐 아이오닉 6도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거 뭐 지금 계약 뭐 선계약해서 과연 이거 몇 대나 매출로 이어질까에 대해서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완성차 업체 얘기를 했는데 소부장주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네. 거죠. 어쨌든 이런 소부장 이 회사들 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10% 15% 남기는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2% 3%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현대차랑 막 업력 40년 50년 똑같이 가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손익분기를 넘어서 자신이 뭐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금형 찍어낸 거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려고 하면 어느 정도 볼륨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기대감의 좀 자동차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 만한 그런 종목은 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좀 현실적으로
어떤 아이오닉 6의 이벤트를 타고 그런 시점적인 거를 타고 몇몇 종목들 뭐 현대 아이오닉 6의 이제 PTC 히터를 뭐 납품한다든가 이번에 또 새롭게 타이어에 또 이 낙찰이 된 이제 그런 기업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벤트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수치를 찍어내면서 그런 이 실적에 의한 견인의 힘을 가지고 상승을 할 만한 자동차 소부장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 소부장 주식들도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내연기관 때 성장했던 부품주하고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그런 회사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구성되는 그 이제 부품들 자체가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진이 모터로 바뀌는 과정에서 엔진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아까 차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정제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주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 업체 중에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히토류가 중국이랑 미국이랑 분쟁이 난다. 뭐 중국에 대한 이슈가 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대부분 많고요. 미국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미국 진출 관련돼서 테마주로 올라가는 친구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부품주들의 가장 큰 특징이 영업이익률 2%. 1%에서 2%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갑으로 좀 존재했던 기업들이 자동차 업체들이었고요. 자동차 업체들의 납품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단가를 맞춰오던 기업들의 그런 기업 문화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이제 현대차랑 거래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이 생존을 해왔었고 그런 전략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들어가면은 이게 뭐 10년 평균 가격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면서 옥석을 많이 가리셔서 영업이익률이 좀 높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뭐 이것도 뭐 자동차와 이어지는 건데 K 배터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K 배터리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1년 시장 점유율이 26.4%였는데요. 2022년 이게 12.5%로 급락한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소폭으로 하락했는데 5.4%에서 5.1%로 하락한 상황이에요. SK만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K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하락은 반대로 말하면 중국 배터리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속도가 대륙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앞서서 국가적인 지원 아래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본격적인 행보를 걸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전체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이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판결이 난 건 결코 아니고 지금 이런 대륙마다 뛰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의 주력군에서 조금 아직 속도가 늦다 보니 나온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K 배터리하고 저 중국 배터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원통 뭐 동그랗고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핸드폰 시장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가 성장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팩형, 파우치형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쪽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좀 선택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납품하기 위해서 LG가 그쪽을 개발을 하고. 그게 이제 중국이 했다는 거죠? 원통형으로. 아니요, 그 파라소닉이. 파라소닉. 네, 하던 부분을 또 우리나라에서도 납품을 하면서 그쪽으로 또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양의 차이 혹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제품의 뭐 인산 처리니 아니면 우리가 뭐 리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만드니 이런 쪽으로 약간의 지금은 모든 배터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구성에 대해 가지고 동시에 R&D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에 대해서 삼성 SDI가 2차 전지에 투자를 많이 안 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삼성그룹의 특징상 돈이 될 때 투자를 한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누가 더 우수한 기술인지 누가 더 장기적으로 이제 선점에 좀 높은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인지에 대해 가지고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지금은 중구난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교수님이 이제 중국이 먼저 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점유율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증설 일정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니까 그 속도에 맞춰 가지고 BYD나 CATL 같은 곳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BY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0% 정도 작년 대비로 캐파가 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성장을 안 했느냐? 했습니다.
했는데 속도가 느린 거고 증설 일정, 말 그대로 캐파를 늘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시간 차이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이 떨어진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밀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있어가지고도 꾸준히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총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주가가 빠진 부분은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좀 빠졌다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국이 봉쇄를 풀면서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버리면 지금도 점유율이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으면 더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중국은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이 옛날 모택동 주석 시절에 전 세계에서 철강 생산 1위인 적이 있습니다. 네. 큰 철강사 없이. 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그 대장장이들이 해가지고 워낙 이제 나라가 크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 철강사 1위가 됐는데 지금 봤을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마음껏 이제 정부 주도하에 판매가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중국밖에 없고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이제 소비 약간의 침체가 오다 보니까 그런 전망들이 조금 이제 꺾여 내려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를 채택하는 회사들도 순간적으로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우려된 부분이 좀 크고요. 이거를 이제 시장 뭐 증권사 브로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6월 달에 좀 선방을 했습니다. 네. K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의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버티니까 네.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버텨줬다가 약간 수급적인 요인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나마 차익 실현을 하고 뭔가 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쪽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제 고객들도 그런 분들도 좀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약간 뭐 우리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탓이 현재로서는 좀 큰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내수로 이제 펼쳐져 나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는 다소간 있었던 약간의 정체 거기에서 나오는 시장 영향 요게 아무래도 오늘 하락을 좀 불러온 이제 요인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뭐 단기적인 이슈고 뭐 저는 뭐 담보된 성장에 있어서 큰 그림은 대세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한 7월, 8월 요게 이제 PER 뭐 70배, 100배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네. 그거를 이론적으로 보면 시장 PER이 예를 들어서 9배다 그러면 그 종목들보다 7배, 8배가 더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거기에 미스할 가능성도 시장이 조금 우려 섞인 매도가 좀 선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초였었나요? 5월이었나? 에코프로비엠이 막 올라갈 때 있었어요. 네, 그 누가 어디서 그 얘기는 듣고 에코프로를 산 거야. 아이고. 낭패 봤다고 막 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 2차 전지 섹터 전체의 파급 효과 같은 건 없겠어요? 파급 효과가 아니죠. 파급 악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를 두고 이제 한국과 중국의 이제 한판 승부, 뭐 일본까지 포함하다고 네. 치면요, 이 한판 승부가 예상되는데 중국의 전략 전술은 예전에 태양광 산업에서 했던 전략 전술을 고스란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캐파를 늘렸고요. 네. 그렇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말도 안 되는 단가를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회사들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태양광 분야에서 A부터 Z까지 일괄 공정을 갖춘 회사는 중국만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의 2차 전지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초반인가요? 유럽의 에어버스 여객기를 중국이 48조 원에 들여서 292대 구매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게 있죠. 이게 사실 전기 자동차 분야,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시사점이 커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2차 전지에 있어서도 각형이니 원형이니 파우치형이니 그다음에 그 밖에 전후방적인 프로토콜을 어딘가에 맞춰야 되는데 네. 우리 중국은 이렇게 바게닝 파워가 있다. 우리 중국에 2차 전지를 사주거나 그랬을 때 우린 충분한 이런 바게닝 파워로 제3세계 국가의 전기 자동차라든가 다른 섹터에 구매를 해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지향하고 있는 또 많은 특허를 보유해서 해자를 만들어 놓은 파우치형이 아니라 아주 손쉽게 좀 접근 가능성이 높은 각형. 우리나라 그 배터리 겹치가 각형을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이 그걸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자신들의 시장 캐파를 늘려가면서 여타 기업들을 조금 위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전술이 보이네요.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우리나라 K 배터리 하면은
전 세계에서 LG화학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틈엔가 이렇게 기술이 막 발전을 해서 다른 나라까지 쫓아오니까 두렵긴 두렵습니다. 자, K배터리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제조업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아직도 좀 답답한 상황이라면서요. 예, 근데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풀릴만 하면은 풀릴만 하면 계속 안 풀리고 풀릴만 하면 안 풀리는 게 이제 2021년도부터 조금 이제 재작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작됐던 공급망 위기였습니다. 그러고는 연말 이슈가 2020년도 연말에 이렇게 뭐 우리가 막 선물을 산다,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생산한 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패싱한 채로 바로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 정도로 물량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그런 2021년 초에 조금 완화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좀 수혜주 운하가 막히면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좀 이슈가 됐고요. 그러고는 2021년도 연말에 또 한 번 또 블랙 프라이데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미국에서 재고를 확보한다. 또 한 번 전 세계 물동량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고 난 뒤에는 2022년도에는 전쟁도 일어난 데다가 중국이 셧다운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화될 만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공급망 이슈가 불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재, 내구재에 대해 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산다라고 하면서 2020년 연말, 2021년 연말에 또 한 번 수요 폭발로 인한 공급망 충격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 그다음 리튬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원자재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도 네.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공급 대란에는 전쟁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니켈 가격이 이제 2월달에 급등을 했다가 조금 돌아왔지만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갔을 뿐 여전히 2020년, 2021년 대비로는 가격이 높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파월 의장이 초과 수요를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고 그리고는 구매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일선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도 나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풀린다라기보다는 요 이제 공급망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초과 수요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걱정하고 더 무서운 부분은 너무 심하게 어떻게 보면은 너네 너무 돈 많이 쓰지 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고 돈을 쪼고 야 너네 이렇게 사치하면 안 돼 하면서 쪼는 과정에서 혹시나 경기가 꺾일까 봐, 경기 침체가 올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그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모든 이런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지금은 공급망을 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된다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풀려가는 거를 좀 관찰하시고 이 부분이 풀리면은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는데 공급망 관련해서는 뭐 하반기에도 풀릴 기미가 안 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예를 좀 들어볼 수가 네. 있겠어요. 지금 이제 전쟁 탓에 가장 수혜 아닌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러시아와 중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인도 예.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관은 유럽에 있는데 잠검하러 뭐 이러고 네. 있는 상황이죠. 날씨는 아직 추워지기 전인데 갈등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전쟁을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추석이 9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예. 겨울이 길단 얘기예요. 그러면 유럽도 굉장히 이제 긴 겨울을 좀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의 이제 수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좀 어지러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빙빙 돌려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좀 시사점을 찾고 있는 게 조선과 조선 기자재에서 좀 찾고 있어요. 일단 러시아에서 중국이나 인도로 가스관이 없잖아요. 그럼 배로 실어 날라야 되는 거고. 그럼 유럽도 어디선가 에너지를 가지고 끌어와야 되는데 뭐 가스관이 묻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뭐 이 원전이나 이런 거는 기본 뭐 7, 8년, 10년씩 걸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석탄 에너지 다시 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빨리 작은 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실어 나르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조선주들의 수혜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좀 에너지로만 이렇게 좀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면에서 좀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쪽은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시사점을 또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이 안 되면서 우리도 경험했죠. 한때 연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어 값이 정말 비쌌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특파원 르뽕가 뭐
프로그램 하는 걸 보니까 와, 유럽 상황은 정말 심각하던데요. 한 10배씩 오른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공급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러는데 각 나라별로 또 기업별로 자구책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먹힐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 좀 먹히기가 좀 어려운 시그널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물가 인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게 에그플레이션, 쉽게 말해서 농축수산물의 가격 인상인데요.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불거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물가 인상이 석탄류, 석유류를 중심으로 유발이 됐다라고 하면 네. 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효과와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유국으로 분류는 국가들은 한 70개국 가까이가 되고요. 이 산유국들 대부분은 1차적으로 석유를 시추하는 이유가 수출이 목표입니다. 네. 자신의 내수가 아니라 외국에 수출하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그 달러를 통해서 조달하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 석유를 뭐 수출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특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요. 그런데 농축수산물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전 세계 밀의 5대 산지 같은 경우 그 5대 산지에서 전 세계 생산하는 밀의 75%가량을 생산해요. 그리고 그 75% 생산된 전체 양 중에서 실제 자국이 아닌 외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불과 15% 아래입니다. 네. 그러니 이런 5대 메이저 밀 생산 국가들은 1차적인 밀 생산의 목적은 자급자족에 있는 것이지 수출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5대 밀 수출 강국 중에서 두 군데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상 기후 현상까지 겹쳐지다 보니 작황이 예년에 비해서 70%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7개 국가가 자국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상태입니다. 예. 이러다 보면 이제 본격적인 물가 인상,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은 하반기부터 불거지고요.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공급망 대란으로 대체제를 찾을 수 있는 그 대체제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개도국, 흔히 말해서 후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21세기에 제가 이런 단어를 목격할 줄 몰랐는데요. 아사라는 단어가 이제 나올 지경이고요. 예.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런 후진국들은 텅스텐이나 니켈이라든가 망간 이런 것에 직접적인 어떤 메카 국가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일어나다 보면 다시 공급망 대란이 또 유발되는 이런 악순환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니, 곡물 사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주가가 출렁출렁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뭐 엄청나게 오르기도 하고 상한가 가기도 하고 불과 얼마 전 일이었는데 이게 또 되풀이 될까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테마주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은 정리도 제가 따로 이제 개인적인 채널을 해놓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히려 테마주들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선물 시장, CM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상품 거래소를 보시면은 밀 가격, 옥수수 가격이 매일매일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고점을 찍고 오히려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요 공급 문제고 초과 수요에 대해서 잡겠다라고 중앙은행이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이쪽이 잡힐 때까지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입장이 아닌 트레이드만 하는 분들이 포지션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롱숏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해서 배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질 거다 해다 배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옥수수 가격, 밀 가격, 그리고는 이제 연구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 아연 가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고점 대비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베이스에 깔려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동안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들 탐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밀어 올리던 부분을 이제 조금은 현실성에 맞게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곡물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도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원자재, 자원에 대한 무기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다음 주에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가 가는 관을 노드스트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관의 정기 점검이 이제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스관을 잠궈서 좀 관을 한번 체크를 하고 다시 여는 그 작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한 2주 동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2배가 올랐습니다. 혹시나 다시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예. 지금 약간 위기 상황, 위기를 느끼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와 외교가 어떻게 보면 원자재, 자원 공급에 있어가지고 자꾸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속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테마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수입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뭐 트레이드를 하고 물건을 만들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테마성 급등락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매매와 투자를 구분을 하시고 가격 지표를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쪽이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식용유를 한 앞에 하나씩밖에 안 판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주가 많이 오르겠다 이랬는데 오히려 곡물이나 사료에 비하면 식품주는 그렇게 변동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그만큼 지금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이고 뭐 일단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거는 많이 생산하는 나라, 그 대체제를 찾아서 많이 이렇게 퍼나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뭐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중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빨리 대체제를 찾아서 빨리 실어 나르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좀 드는 생각이 미국과 서방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장기화될수록 더 안 좋아진다. 결국에는 만세 부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패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자원 자체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자원이 그 원재료가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수출도 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예,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 적자가 103억 달러로 네. 13조 원인데 역대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입 동향이 점점 악화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수출 때문에 견뎌왔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마저도 무너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수출 증가율 역시도 5.4%로 16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주력 수출품으로 삼고 있었던 ICT 분야가 지난 코로나19 2년 기간 동안 이 ICT를 기반으로 회사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퍼레이팅을 하지 않았던 분야마저도 ICT 기반의 많은 것들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예전에 온라인 교육 안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노트북, 서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등등을 도입하게 됐거든요. 자,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제 ICT 기반의 저변은 넓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코로나19 2년 기간 동안 신규 TV나 노트북이나 서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이미 다 소비를 했고 이 교체 주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ICT의 저변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다소 주춤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주춤한 실적치는 수출 관련한 실적치는 다시 크게 반등할 기미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도 이게 뭐 쉽게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던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국내 무역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네.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수입하고 그러나 곡물을 대부분 수입을 하는 국가입니다.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이 ICT 관련된 제품이라고 이제 교수님이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바로 옆 나라죠. 중국이 지난 3월, 4월, 5월에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소비가 확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중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하는 비중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고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은 지난 5월과 6월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이제 수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중국의 흑자를 보던 국가였는데 왜 적자가 나왔느냐 그런 부분을 짚어보시면은 다시 중국이 소비가 열리고 다시 한번 이제 경제 재개가 되면서 재고가 감소하면은 우리나라 제품들을 또 사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 일단은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의 이런 좀 충격적인 이런 데이터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에너지나 곡물, 어떻게 보면 유지비가 높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유턴, 완전 V자로 돌아선다라기보다는 다시 조금 지금이 최악이고 조금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네. 우리가 수출 수입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달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도 보니까 1,300원 가까이 가 있는 네. 것 같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달러가 비싸면 수출업체는 좋은 거고 네, 네. 수입업체는 안 좋은 거고 이런데 지금 다 안 좋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수요를 그러니까 뭔가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쌍둥이 적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원자재 사와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 이런 경제 구조 하에서 이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문제로서 뭐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하고 네. 그리고 또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이 그 말씀하세요. 손님들도 야,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쌍둥이 적자 나올 때 주가 오르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네. 예. 그런 거 이렇게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좀 네. 굉장히 수세적인 그런 분위기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아, 빨리 뭔가를 사야겠다. 집값 더 오르니까 빨리 사야겠다. 뭐 자동차 더 오르기 전에 뭐 좀 예쁘게 나왔으니까 사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환차 손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굳이 많이 빠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뭔가가 확인돼야 그거를 매개로 좀 조금씩 풀리는 것들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중국 봉쇄 해제가 뭔가 좀 트리거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계기를 좀 마련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반도체, 모바일 디램이나 핸드셋이나 이런 쪽도 여러 가지 이제 IT 부품들 이런 것들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약간 중국과 각을 세우려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중국 봉쇄 해제도 좀 이렇게 뭔가 이벤트처럼 이렇게 팡 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흐지부지 한다 그랬다가 말았다 그랬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뭉개지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반등의 임팩트를 줄 만한 이제 그런 이벤트가 좀 없다라는 요인도 한국 이 주식이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수출 관련 기업들 실적도 지금 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나름 다 반영은 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단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해소되기가 어려운 파트들도 많다.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물건을 못 만든다든가 아니면 받아주는 쪽에서 지금 중국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물류가 막혀 있거나 봉쇄로 인해서 이걸 받아주지도 않고 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의 흐름 자체도 사실 매매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수출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요. 그런 특성들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드렸던 말씀 마저 좀 드리면 자동차만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신차에 대한 수요가 여기저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될 뿐이지 이렇게 신차 수요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교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의 악재들이 좀 일부 해소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치는 가장 먼저 경기 상승의 청신호로 여기서부터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잘 안 될 때는 자꾸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우리 방송도 그렇잖아요. 시청률이 안 나오면 100가지 뭐 분석이 전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잘 나오면 100가지 분석이 전부 다 그럴 줄 알았어부터 시작해서 막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게 정말 공포스럽다는 거고 경기 침체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그런 거고 각종 지표들 나올 때 보면 공포감을 느끼는 건데 지표 얘기 교수님 좀 짚어주세요. 뭐 있죠 지금? 네. 발표 일정. 발표 일정이 일단 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니까 휴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7월 5일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6일에는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8일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사실 8일 고용 보고서 같은 네. 경우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력난에 거듭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호황인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걸 통계를 해석하셔야 되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실업률 집계에서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으로 저는 당분간 구직 활동을 할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 자체들이 빠져버리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실업률은 착시 효과로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고용 효과는 좀 개선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용 효과
효과가 개선된 것이 경기가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경제학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좀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봤었을 때 그것을 말하는 톤 앤 매너가 좀 차이는 있는데 네. 요즘은 어느 학회 발표 자료를 발표 자료를 받거나 실제 세미나에 참석을 해도 학자들의 성격과 상관없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대세입니다. 아.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PMI 등을 통해서 이 침체라는 국면이 얼마나 가속화됐는지 좀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게 이번 지표에서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내일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가? 이거 걱정하던데. 네. 근데 그 부분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예상치 기준으로는 6%가 넘게 나올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IMF 이후로 최대치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금통위. 해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맞춰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은 우리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투자자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역시도 다음 주에 소비자 지표가 또 발표가 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FOMC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말 그대로 금리 인상, 이자가 늘어난다, 자본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 말 그대로 지금 돈을 쪼은다라는 부분이 이제 물가지수 CPI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조금은 이 부분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 얘기할 때 그 가장 빼놓지 않고 먼저 짚어보는 게 기름값인데 자동차에 기름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경악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기름값이 지금 세계 수준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많이 오른 편이죠. 많이 오른 편이고 또 한국은 그동안 약간의 뭐 기형적이라는 건 좀 아니고 어쨌든 경유가 좀 저렴했잖아요. 휘발유보다. 근데 이제 그걸 역전 현상이 좀 나오고 어쨌든 유류세, 세금에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한 이제 그런 좀 가격을 좀 보였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상승 탄력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만 하락할 때 만약 유가가 빠진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유가들이 좀 정상적인 가격으로 나중에 뭐 몇 개월 후 뭐 내년에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점이 온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영향력이 굉장히 좀 시점적으로 이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우리나라한테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겨울이 굉장히 길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아직 에너지 수요는 준비 운동도 안 한 셈이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 범에너지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 강한 테마가 한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땡땡 석유, 뭐 땡땡 에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또 전기값도 오르고 네네, 뭐 그렇죠. 다 오르니까 뭐.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테마주 양상이 이제 저는 한 4분기 초 정도에 한번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이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잘 먹고 사는 두 나라의 ETF를 대안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나라는 아시다시피 중국과 인도 ETF가 될 것 같네요. 네. 그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거 얘기하는 게 13일로 돼 있네요. 네. 이번에 아마 당연히 8% 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하반기까지 6% 수준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미 하는 총재가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도 많은 미국의 연준 의장들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연말 이전에 물가를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당분간은 상승 기조가 크게 꺾일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CG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 CG 보고 전 충격이었어요. 저도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의 기름값 참 싼 게 참 여기 이 나라는 진짜 기름값 싸다는데 지금 보면 5만 원 주유했었을 때 우리나라랑 미국이 갈 수 있는 거리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우리 325고 미국이 398이니까요. 그만큼 리터로 덜 넣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의 기름값이 한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반이 세금인데 그걸 고려했었을 때 미국의 기름값이 얼마나 천정부지로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미국도 당분간 물가와의 싸움이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저기 우리는 저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대중교통 잘 돼 있으니까 되는데 저거 미국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기름값 오르면 저기는 뭐 대책이 없는 데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실적 얘기 좀 할까요? 네. 7월 어닝 시즌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7월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은 또 주가 요동치지 않을까 그거 걱정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 하향 조정은 계속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시면은 3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한 결과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발표되어 있는 실적보다 떨어질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도 딱 한 곳,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을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이제 다음 분기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한 30~40% 정도 하락을 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역시도 선반영이지 않나, 마이크론도 선반영이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다른 상장사들의 실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입이 안 좋고 우리나라 전체의 그 코스피 전체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삼성전자는 실적이 역대 최대를 찍을 거다라면은 나머지는 다 실적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올해 말이 아니고 이번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인플레이션이 좀 고점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연말에 우리가 공급망이 조금 완화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정상화되었을 때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면서 지금 당장 나오는 숫자보다는 조금 장기간의 시기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삼성, LG전자 실적 발표 있는데 오늘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실적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7, 8월을 좌우할 그런 수급이라고 보는데 목요일 날 이제 양대 전자 실적 발표가 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뭐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 없죠. 거의 없다라고 보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율 효과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일회적으로. 근데 일단 저런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선방하는 주가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거기다 대고 판다. 그러면 이건 7, 8월 시장이 답이 없습니다. 왜 우리 드라마도 저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네가 이렇고 뭐 이래서 나는 네가 싫어 이런 거랑 나는 그냥 네가 싫어. 그냥 너 숨 쉬는 것도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인 중에서 아무 요인 없이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없는 요인으로 만약에 안 좋은 수급이 나와서 빠지면은 이거는 진짜 요즘 속된 말로 이제 뇌절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와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줄어든다거나 그리고 한정적이거나 기관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 매수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7, 8월을 그래도 하향 안정화를 해서 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뭐 D+2일까지의 수급이 저는 7, 8월에 거의 모든 수급에 굉장히 큰 클로를 던져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일단 뭐 LG전자는 이제 뭐 미리 좀 둘겨 맞은 게 있어서 저는 하반기 애플카 요거를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로 좀 잡고 있고 삼성전자는 또 홀몸이 아니잖아요. 혼자만의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500만의 종목이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매크로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니까 삼성전자는 어쨌든 그 매크로에서 이 빅스텝이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요게 이제 그 뭐죠? 베이비 스텝이죠. 베이비 스텝 정도로 좀 줄어드는 그 시점에 어느 정도 터닝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이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BBIG로 일컬어지는 기술주의 순위 변동인데요. 이 주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순위 변동이 심한데 이거 교수님이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감소액이 마이너스 23조 원으로 순위가 3위에서 5위로 떨어졌고요. 카카오도 5위에서 10위, 마이너스 22조 원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리비엠도 2위에서 7위, 마이너스 8조 원 하락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이너스 3조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사실 BBIG라고 하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주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미국이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업을 미루거나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미래 전망치가 역시 불투명하다 보니 이렇게 주가에서도 가장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가의 반영, 그러니까 영원한 승자는 없는 거예요. 주식을 보면.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 전에도 저희끼리 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주식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BBIG
대부분 바닥을 조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 좋은 이유는 반도체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배터리나 바이오,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지금 많이 하락은 하고 있는데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미국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앞으로는 어디가 1등? 그런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그런 주도주는 네. 일단 잘 안 보였던 게 현실화되는 초기 국면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바이오도 그렇고 우리 그 예전에 이 BBIG도 뭐 그랬었고 네. 이런 종목들이 많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UAM이 아닐까 네. 하나의 후보군으로 네. 좀 그것 저도 이제 차기 주도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UAM 쪽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뭐가 1등 될까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우린 저 공기업의 주가에 그 안전하니까 그런 거 투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배당 나오고 이러는 거. 네. 근데 이것도 안 좋아요, 요즘에 지금. 공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GKL이나 뭐 네. 강원랜드 이런 것이 좀 대표적인 뭐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항공우주, 카이도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배당의 입장에서 배당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가 워낙 좀 큰 편이고 나머지도 좀 테마성 급등락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 차트를 보시면서 배당률을 보시면서 적정 매수 가격을 체크하는 게 어떨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좀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 확 올라가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공기업이라는 게 네. 잘하면 국민들 세금으로 장사해서 좋냐 이러면서 욕을 먹고 못하면 나라에서 그렇게 밀어주는데 못하냐 이러면서 좀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한 이제 그런 종목으로 제가 이제 공기업을 다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장기 성장성보다는 확실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예, 나는 뭐 배당을 보고 가겠다, 아니면 뭐 저점 매수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신을 보겠다 이렇게 확실히 색깔을 정하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하고 KTNG는 공기업이에요, 뭐예요? 공기업이죠. 공기업인데 공기업이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네, 조금 헷갈려서. 네,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좀 가격을 좀 상한을 좀 걸어놓고 이렇게 체크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KTNG는 ESG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고배당으로 죄악주니까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답답하실 때 꼭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성투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